네, 오늘 정치권 현안들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정말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제 오늘 잠시 비가 그치면서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두 분 지역구에는 큰 비 피해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양금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 지역구는 사실 북쪽으로는 검호강이 흐르고요. 네. 예, 중간으로는 신천이 흐르는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구는 원래 강우량이 적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피해가 없었고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님. 저는 서울 강서구 네. 지역인데요. 그 기존에는 강서구가 조금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이제 저수조를 설치한 이후로는 큰 침수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 분들이 돌아가시고 희생자분들이 또 생기시고 또 구조 활동을 하시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서 정말로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넓은 폭으로 이게 복구가 되고 지원이 돼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도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북 예천과 청주를 비롯해서 폭우 피해가 큰 지역 13곳이 우선적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복구에 쓰일 재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편성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양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양금희 의원님. 예, 저희 당에서는 우선 이제 지금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네. 사실은 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함께 해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실 400조에 이르는 국가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을 빚을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긴축 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보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네. 물가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이자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수혜를 복구하고 그 수재민들의 일상으로 빨리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적인 투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예비비에 보면은 재난 관련한 예비비가 지금 2조 8천억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예비비를 전부 다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알뜰하게 아껴 쓰는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투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선우 의원,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네, 이런 정말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이게 지원이 신속하게 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돼야 할 것이고 포용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함이라 하면 여러 가지 속도를 의미하겠죠. 네. 그리고 포용적으로 돼야 된다 하면 이 범위의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얼마나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충분하다 아니다, 예비비로도 충분하다 아니면 추경 편성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쓰겠죠. 그런데 이 지원, 복구에 있어서 충분함, 포용적이라 하면 나중에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까지 모두 포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지원이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지원, 제도적인 지원이 이게 지금 피해 지역 그리고 그 전역에 걸쳐서 수용이 된 다음에 효과를 보려면 직접적으로 피해자 분들께서 이 체감을 하시려면은 네. 경제가 함께 활성화돼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추경의 필요성이 명확한 것이죠.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강선호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제 예방을 위한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의 재난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이런 재난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뭐 각 부처별로 예산이 담겨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 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의 폭이나 깊이가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그 일반 부처에 편성돼 있는 그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비비도 있겠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던 있을 법한 재난과 이번 수해와는 좀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깊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편성된 예비비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 장기적인 과업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이제 투자가 시작이 돼야지 그게 효과를 보고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수용해서 녹아드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이게 우리가 목표는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꼼꼼하게 다가가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재원 마련과 관련한 양당의 입장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좀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번에는 강선우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권, 부패 카르텔 관련돼서 부당 지급이 됐고 부당 수급이 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환수 조치해야겠죠. 그거는 행정력으로 하면 됩니다. 환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해 복구와 어떤 상관관계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게 재난 관련해서 대국민 메시지에서 대통령이 사용한 워딩이거든요. 네. 지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하고 유가족, 그 외 피해자, 그리고 이 복구에 투입됐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정치적인 용어가 대국민을 위로하는 메시지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의 원인이 보조금을 지급해서입니까? 이번 주말에 예고된 그러면 대대적인 그 폭우가 온다는 것도 지금 보조금을 잘못 지급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를 두 개를 지금 갑자기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 그리고 보조금에 관련된 재원은 근거 법령도 달라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보조금이 잘못 지급이 됐는지 추산이 됐습니까? 추계가 됐어요. 어느 세월에 이걸 추계를 해서 삭감 조치를 하고 환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거를 내리는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다른 캐터고리인데 이거를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느 세월에 이거 지금 할 겁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발상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 전에 이제 강선호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민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그 외에 태양광 보조금이라든지 굉장히 부정하게 집행이 되었던 금액이 거의 8천억에 이른다는 건 이미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줄줄 새는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줄줄 새지 않게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과 관련되어지는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언제 조사해서 할 거냐. 근데 지금 당장 재난은 예배비로 투입해가지고 재난 극복을 먼저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 보시면 가장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문제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재난 상황에서 대국민 메시지, 국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 메시지는 사용돼서는 안 되는 워딩입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이런 워딩을 한 이면에는 아마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추경을 통하지 않고 사실 추경을 통하면 그거 결국 빚이지 않습니까? 그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지금 가용 가능한 자산을 늘려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자는 게 저희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조차도 모호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이 얘기를 수혜 지원, 복구에 하실 말씀은 아닌 거예요. 네,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내놓고 있는 수해 복구 대책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대강 사업을 지류나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 또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겼었는데 이것을 국토부로 원상 복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금 의원님,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는데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MB 정부 때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지금 이 4대강 사업을 조명을 했느냐 하면 토건 카르텔, 지금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그렇게 그 악의 축처럼 지목을 하면서 그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아마 감사가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해체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보호 해체에 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를 해체해야 되겠다고 주장한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이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 법정에 가서 그거 그때 제가 잘못 말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4대강 이후에 4대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대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지류와 지천 자체도 사실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설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작년에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포항을 갔었는데 포항의 냉천이 이 하천 바닥이 준설을 하지 않아 갖고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했으면서도 환경부에서 이걸 묵살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천이 넘쳐가지고 그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이 죽고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포항제철이 물에 잠기는 그러한 국가기관사들이 물에 잠기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호천도 이번에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호천 자체가 이번에 수해가 난 것이 강 바닥을 준설하지 않은 것만이 이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뚝을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재와 관련되어지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호천 바닥도 사실은 한 번도 준설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국회에 출입하는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참 많은 질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환경부는 일단 환경 보전이 가장 최우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댐을 건설한다든지 하천 바닥을 준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부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시행되는 게 어려웠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 저는 이거를 일원화하는 것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일원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행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더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하천을 준설하거나 아니면 댐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건교부 쪽에서 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방은 되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방금 양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물관리를 다시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옮기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아무래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정부 여당이 지금 띄우고 있는 포스트 4대강 저는 이게 정책의 일환이니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지금 적절하냐? 수마가 핥히고 가서 국민들께서 곳곳에서 신음하고 계세요.
그리고 4대보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4대보랑 홍수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좀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대한토목학회에서 밝혔어요. 그 4대강 보는 홍수 조절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 4대강 그리고 그 보호 관련해서는 요 정도 팩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양금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로 제2관 추진하는 것,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제2관이 됐다, 이관이 됐다, 환경부로 이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19대 대선 때였어요. 19대 대선 때 보면 당시 자유한국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환경부로 일어나 해야 된다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는 자당의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 실행이 문재인 정부에서 됐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조금 논점이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은 또한 이게 환경부에서 그러면 요 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그런 주장도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이관이 될 때 이관이 된 형태를 좀 살펴보시면은 관련된 국실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국토부에 있던. 그 국실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그 수자원 공사도 그대로 환경부에 배치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부서가 통째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관을 했다가 또 제2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그리고 환경부에서 물 관리를 일어나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어느 것이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오히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게 저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부처마다 부처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든지 시민단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연결성도 많고 해서 사실 댐을 만든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려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수해복구 대책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해복구 대책을 짚어보기 전에 두 분께서 4대강 사업 보호 관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과 영산강보 해체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4대강 보해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금희 의원님. 저도 지금 이거 방금 제가 듣게 됐는데요. 사실은 4대강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4대강 개발과 관련되어지는 거를 토군 카르텔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 그러니까 악마화, 잘못됐다, 무조건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들다가 보니까 보호 해체라고 하는 걸 하게 됐는데 보를 만들므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 문제를 호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단체가 개입됐고 환경단체의 개입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체를 했는데 근데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가 있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환경과 관련되어져서는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가 생기면 그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분명히 나타날 거고 보가 또 없어졌을 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누가 더 편리하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 등은 좀 더 주민 의견 수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민단체가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선 의원님께서 홍수 조절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홍수 조절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보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한강에 가보시면 제가 다른 나라의 강에 수도권에 있는 강에 가서 한강처럼 저렇게 물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변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강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 사실은 한강에 보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쟁을 떠나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사실은 가장 공정하고 전문적인 것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됐느냐 안 됐느냐를 아마 감사원이 들여다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선우 의원님께서는 감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 보를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권은 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아마 검토를 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사실상 4대강 사업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2번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번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했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한 번 한 거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그 첫 번째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그 1차 감사 결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취지로. 그런데 2차도 이명박 정부 때 한 거거든요. 그러면 2차, 3차, 4차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감사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요 4차 그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이라면 홍수 예방 등 사업 목적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경제성 평가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감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역대 감사원에서 내린 감사 결과도 함께 좀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이 정책을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 수해복구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수해복구를 위한 당초 여야정 TF 구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강선우 의원님, 이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요. 네. 결국은 이것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와닿게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여야뿐만이 아니라 정부까지 함께 이런 대국민적 재난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되니까 국회에서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 관련해서만이라도 그럼 여야라도 TF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그 TF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재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발의는 해놨지만은 머물고 있는 법안들, 통과 못 시킨 법안들을 좀 빠르게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그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해드리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된 법안만큼은 네. 여야가 이렇게 이견 없이 다툼 없이 신속하게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7일 본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이게 상임위에 지금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들도 많아서요. 아무리 늦어도 8월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다 통과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양금 의원님. 저희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국회 7월 국회에서는 이런 수해와 관련되어지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저희도 같이 네. 동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가 정쟁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께 지금 안 그래도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여야가 정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을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법을 통과시켜야 될 건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은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포구 골프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인 어제 국민 정서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당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제 홍 시장의 사과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양금 의원님께서는 이번 논란의 과정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또 당 윤리위의 어떤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제 지역구가 있는 네. 그 지역의 시장님이신데요.
우선 홍준표 시장님이 골프 이제 일 관련해 가지고는 골프를 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골프가 뭐 그러면 테니스랑 뭐가 다르냐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그 이후에 태도의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던 태도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사실 그 홍준표 시장님은 시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네.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이번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과가 조금 더 빨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와 관련해서 징계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윤리위에서 결정할 네. 문제고 그리고 저희는 윤리위하고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최고위나 당대표하고 이렇게 연결이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일로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화가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아주 뭐 엄중한 경고 정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징계 수위를 보면은 그래서 저도 어떤 징계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중징계가 나와도 그렇고 경징계가 나와도 그에 따르는 뭐 말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선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 수위 자체가 국민들께 드리는 저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힘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할 때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선례에 비춰서 좀 징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윤리규칙 보면은 자연재해 시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선례 같은 경우에는 2006년이었나요? 홍문종 당시 경기도 도당 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제명됐었습니다. 당시에 그 골프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해서 국민의힘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늘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합니다. 자문위 조사 결과를 보니까 김 의원이 상임위 중에 200번 넘게 거래를 했고 거래액이 99억 원 가량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또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강선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회의 중에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것을 충분히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금 의원님. 사실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요.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시고요. 사실 본인은 뭐 두세 번 했는 걸로 기억하고 너무 금액이 작아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상임위가 열리거나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0번 넘게 이 트레이딩이 있었다는 걸로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금액도 제가 다른 언론에 확인한 바로는 90억이 넘는 돈을 트레이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거짓말을 농수능란하게 하고 있다는 걸 드리고 그다음에 윤리자문위원회에 충분한 소명 자료를 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징계안이 결론이 이렇게 늦어진 이면에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만 아주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본인이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자료 자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의 수위가 꽤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도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의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인이 져야 될 무게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과 관련해서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